자, 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의사분들이 등장을 하실 거고, 정신과 의사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면제를 받고 있어갖고 저 불면증 때문에 이제 한 의사랑 한 6년을 만났거든요. 오, 꽤 오래 만나셨네요. 네, 그래갖고 이게 6년을 보니까 의사 환자 관계도 친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아,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인터뷰를 면목으로 이제 술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몇 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랄까,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귀신보다 조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오, 묵직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들으신 얘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람을 6년을 보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의사이긴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어떤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 저번 주인가 한번 정신과 의사 얘기가 나오길래 인터뷰나 따볼까 해가지고 이제 약 받으러 간 김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내용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계신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분들이 상담을 되게 많이 오신대요. 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겠다 하시면서 얘기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서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오실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잔인한 걸 좀 많이 보는 응급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응급의료 학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애기들 다루는 병원? 네, 소아과에서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의사 상담 일정이 잡혀서 왔더니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나눴대요.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냐니까. 어차피 동료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소아과에서 오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막 연차가 차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오는 고민 상담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과에서 임종을 다루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아,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안 좋대요. 대부분 의사들은 임종을 다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이분은 연차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임종을 겪었다고 오기에도 충분히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신 거래요. 네. 얘기를 나눠보자니 한 2년 정도 이제 병 때문에 입원하고 있던 애가 하나 있었대요. 나이는 정확하게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린 애였대요. 근데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되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외래요. 네. 그 부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아과 의사들은 항상 와야 된대요. 아무래도 담당을 하는 그게 있으니까 따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환자실, 소아과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끝이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됐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나 아니면은 병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회진을 갔는데 부모 표정이 진짜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이제 곧 오늘 내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표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완전 안 좋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너무 좋더래요,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오, 생각하기에 얘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뭐 입양인지 아닌지
확신은 안 들지만 이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정말 본인 친자식인데 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부모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래요. 어쨌든 회진을 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표정을 본데 이상하게 너무 평범하다 싶을 정도였대요. 태연하다 막 이런 느낌. 네, 거기서부터 좀 찝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증상을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랑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을 많이 하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애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있어야지 부모가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애가 아니라고. 내가 잠결에 들었다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오, 이거. 의사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막 뭐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아니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아마 그냥 꿈에서 악몽 꾼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부모님도 너 정말 걱정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제 회진을 끝내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아,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연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어차피 이제 죽을 운명이지만 계속 이게 연명을 하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소아과에서 연명 치료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무조건 동의를 한대요. 네. 근데 연명 치료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가 우리는 연명 치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애가 그렇게 가게 됐대요. 결국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지나가다 들어서 물어보니까 애 딱 죽고 사망 선고 딱 하고 나와갖고 이제 부모님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간호사들이 듣는데 부모가 얼마 나온다 그랬지? 아, 우리 그만큼 나와.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래요. 애 시신을 앞에 두고. 보험이구나. 네. 그게 너무 충격이 먹어갖고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상담을 온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소아과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다분히 있는 경우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쨌든 최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게 공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떻게든 간에 상쇄를 하기 위해서 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분석을 한대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은근히 소아과에서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친자는 맞아요? 그때 당시 기억이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그분 말로는 이제 7, 8년 전 일이니까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그 의사분이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얼굴이 너무 닮았대요. 그러니까 입양인지 아닌지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딱 봐도 자식이었대요. 아, 너무 닮아서. 예. 그냥 딱 봐도 아 얘는 이 사람 딸이구나, 이 사람 아들이구나가 딱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대요. 소아과에서 오는 정말 심각한 거는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래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몇 번이고 겪으면 정신건강에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서 서로를 상담한대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그만두거나 그렇게 된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아과는 이쯤에서 좀 끝내고, 네.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응급 의료학과 갈 거예요. 거기서도 상담을 정말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본인이 진짜 띠끌의 실수라도 잘못하는 순간 사람 하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도 정말 많이 지켜보게 되고 안 좋은 모습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의사가 딱 왔는데 휴가를 이미 한 달을 넘게 쓴 상태인 거예요. 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난 휴식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갖고 상담 신청을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네네.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나온대요. 오? 자꾸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는 얼추는 믿고는 있대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잘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상담을 신청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어차피 의사들 사연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요. 되게 중상인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저런 걸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온 거래요. 의사분들 진짜 반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CPR을 해가지고 살려냈대요. 정말 칭찬받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네. 눈을 딱 뜨고 나서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만 자기 손을 딱 잡고 나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힘을 쓱 빠지면서 또 쓰러지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응급처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심정지가 또 온 거래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살리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달려들게 된대요. 네. 심정지가 오면은. 그래갖고 또 살렸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인 거죠. 그래서 살려냈는데 또 눈을 딱 뜨더니만 이번에는 갑자기 벌떡 앉아갖고 자기 멱살을 잡고 내가 살리지 말랬지 이러고 나서 푹 쓰러지더래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당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던 다른 이제 의사분이 들어오시고 자기는 잠깐 빠져갖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이제 그분이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아, 결국에는. 네, 응급실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번이나 지옥을 겪었다고. 와. 내가 분명 살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꿈에 나오더래요. 예. 처음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 죄책감이나 그런 충격에서 오는 그런 악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며칠 뒤부터는 악몽만 그렇게 꾸다 갑자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위에 눌려갖고 2번째 일어났을 때 멱살을 잡던 딱 그 느낌이 그대로 나면서 눈을 딱 뜨면은 그 사람이 자기 멱살을 잡고 왜 2번이나 날 다시 살렸냐고. 난 편하게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예. 그게 며칠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휴가를 쓰고 진짜 의사지만 어쨌든 과학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 무당집에서 구판도 버려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네. 그러다가 결국 휴가 날짜가 끝나게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자기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래요. 얘도 살릴 거야? 야 얘도 죽고 싶어하는데 그냥 죽게 놔둬. 야 얘는 이미 늦었네. 달려들어서 뭐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얘기를 자기 귀에서 막 속삭이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무섭더래요. 이분 생각에는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나 싶더래요. 예. 결국 상담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환각이래요. 그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가 없대요. 스트레스성 환각으로밖에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래요. 예. 그래서 약 처방해주고 이제 상담치료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냈는데 며칠 후에 그때 그 담당을 바꿨던 응급 그 학부에 있는 의사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대충 그거랑 관련된 건가 보다 싶어갖고 자세히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바꿔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시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날 살리지 말아달라고. 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살리면은 날 살린 사람을 끝까지 저주하겠어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심정지가 다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CPR이나 그런 거 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숨을 멎으신 거래요. 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앞에 들어갔던 그 동료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휴가까지 쓰고 나서 결국 복귀를 해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복귀를 하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은 그 귀신이 보더니만 야 고마웠어 이러면서 쓱 가더래요. 예.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말했잖아요. 정신과에서 스트레스성 환각밖에 안 된다고. 약 처분해주고 상담치료 병행했는데 그 두 분은 그만두셨대요, 결국이. 아, 의사 일을요? 네. 이 병원이라는 곳이 귀신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겠죠. 안 많을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인데. 그쵸. 진짜 힘드시겠다, 의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이제 묵직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하다가. 네.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직업이더라도 아마 장의사보다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의사들일 거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본인이, 예. 예전에 한국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한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대요. 네. 2000년대 초반쯤에, 초중반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때 한국도 이제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된다, 연명치료 중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딱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였던, 그러니까 동기였던 한 이제 외과 의사가 우리 존엄사가 인정되는 나라로 유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자기도 어쨌든 한 번쯤 겪어보면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알았다 하면서 어디가 있냐 이러니까 뭐 미국에 8개 주가 있고 하면서 막 각 나라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나라가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었대요. 스위스. 스위스로 그렇게 해외 부호들이 극단적인 여행을 떠나러 갔대요. 어허. 대신 이제 조건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대신 생명을 끊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스위스에선 법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대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병의 말기까지 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우울증이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판단을 받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끊어준대요. 그게 해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뭐 안락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안락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와. 그걸 사람을 해주는, 외국인까지 해주는 게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나름대로 흥미가 있던 부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스위스로 그 동기랑 같이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된 거래요. 예. 가가지고 한 병원에서 이제 어찌어찌 잘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에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보이더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명 안락사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안락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래요. 앞뒤가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말 경주마 같이 있더래요. 그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폭행 사건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관련된 폭행도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돈을 진짜 막 물 쓰듯이 그냥 쓰고 막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정신과 눈에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동물로 변하는구나. 네, 완전히 진짜 인간성이 상실해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어쨌든 병원에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인턴 같은 느낌으로 있던 거잖아요. 네. 그 한 분이 그때 당시 거기서 이제 말했잖아요. 우울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거를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본인을 데리고 같이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실습 겸으로 들어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부부 둘 다 이제
되게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안 보이셔갖고 마지막을 같이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좋은 취지로 온 것처럼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막 검사 과정에서 우울증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다짐이 확고한 것 같다 이러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쪽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거짓말을 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대요. 몸에 나타나는. 그게 막 보이더래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할머니 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쪽은 안락사 신청 안 했다고. 저거 할아버지 속이고 할아버지 먼저 보내는 거라고. 와, 우리 되게 많아 그런 일 이러더래요. 오, 소름 돋아,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래요. 와, 자기가 그렇게까지 겪고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결국 이제 안락사라는 거는 결국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이제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쓰고 가족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볼 때마다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과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디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을까부터. 예. 정말 좀 무거운 얘기죠. 이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우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귀신 얘기를 하든 공포 얘기를 할 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라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정말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 약간 이런 거일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신이 아프신 분들 뭐 여러 상대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정신도 조금씩 깨지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정신병원을 되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신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 얘기도 듣고 느낀 건데 감정이라는 건 결국 전염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최대한 무감각하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도 조금씩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정신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정신과 상담이라 생각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상담 치료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의사는 듣기만 하고 환자들이 그냥 대화만 하고 나서 약 처방 받고 나오는데 이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그거를 6시간을 듣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겠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오염된대요. 감정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본인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이 오게 된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우울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 그쵸.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고 있는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결국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막 그런 거죠. 실제로 저를 상담해주시는 이 선생님도 약을 먹고 계세요. 실제로도. 본인도.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했고. 또 그러니까 또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저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분들. 그러면서 그 말 하더라고. 이해하면 안 된대요. 아. 노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대요. 그게 정신과 의사래요. 그렇겠죠. 네. 와, 근데 오늘 얘기가 진짜 좀 무겁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야기 자체가. 네, 그쵸. 저 이거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듣는데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쵸. 와, 근데 진짜로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오늘 해주셨어요. 아사라님께서. 실제로 또 병원에 가서 지금 상담 받고 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큼 인터뷰를 잘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유,
너무 그 직업병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님도 너무 막 이렇게 힘든 일들보다도 진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충격적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충 요렇겠지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힘든 분들을 상담하는 또 정신과 의사분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 또 의사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바쁘시거나 그러셨나요? 지금 딱 한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줄 내용은요. 제가 아는 지인, 지금은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냥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바로 태진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전해준 아이는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한 번은 이혼을 겪었지만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호, 예. 이 지인분의 직업은 얼마 전까지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전역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와이프 사업을 같이 하면서 셔터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가 이거 말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는 해도 된다고 미리 언급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는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고 착하고 술 거의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어르신들 공경 잘하고 생김새는 흔남 정도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술 주사가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방 닦거나 이런 거. 더 이제 먹었다고 치면은 잠들기 정도. 예.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어깨를 내어주는 걸 넘어서 어깨뼈를 뽑아줄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착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나 살면서 이제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 딱 2명이에요. 예. 근데 그 2명 중에서도 엇비슷한 유형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친구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요. 소비로 이제 임관을 하고 중2를 갔다 왔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귀족분들은 알겠지만은 대충 중2를 막 알았을 때쯤 나이는 다들 대충 아실 거예요. 한 20대 한 중반? 늦어봤자 후반 정도 될 텐데. 이제 이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인사를 드리는데 유난히 장인 장모 측에서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결혼을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이 지인분의 이름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가 딱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이 장인 장모라면 내 평생 참 너무 좋은 분들 만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 대접을 되게 잘해주었대요.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이 다 축복해주고 다 행복하길 빌어주고 꽃길만 남은 것 같고 또 이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내조 또한 엄청나게 극진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내 평생 동반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른 나이에 좀 빠르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이 여성분을 일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여성분은 딱 봤을 때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커플 진짜 러블리하다. 그리고 또 여성분의 인상이 약간 귀여운 듯 하면서도 지적이고 차분하고 다 갖췄네. 다 갖췄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 둘은 진짜 부부싸움은커녕 서로 섞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게 이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한 쌍의 커플 및 부부로 보였거든요. 일단 결혼하고 3년간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걱정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똘비는 와이프랑 있는 시간도 좋고 행복해서 아이는 언젠가는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걱정 또한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가정이 생기면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가정을 챙기게 되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때 연락이 거의 이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덜컥 생기게 돼요. 이제 그렇게 막 원하고 바랬던 아이가 생기는구나. 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자, 이제 우리 아이 이쁘게 잘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는 와이프가 성격이 까칠해져요. 일단 임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똘비는 뭐 당연하지. 몸이 무거워지니까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거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거나 이제 뭐 주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러면 이 똘비의 직업 특성상 군인이기 때문에 근무 중이면 참 나오기 껄끄러워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화를 낸다던가 혹은 당직 근무로 서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왔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사오라고 한다던가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서 파는 경주빵을 꼭 경주 어디 가서 사와달라. TV를 봤는데 어디 지역 이 비닐하우스 과일이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과 유명한 지역 가고 그 지역에서 뭐 어디 가서 사오라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식들이. 근데 똘비 이 친구는 아무런 불평불만은 가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 새끼를 위해서 몇 번을 갔어요. 몇십 번을 갔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훗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똘비가 말해주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꼭 당직을 서고 와서 자려고 하거나 그럴 때 뭐 차로 적게는 2-5시간 많게는 3-4시간 왕복거리에 있는 특정 음식만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로 이제 정시 퇴근하고 오는 날 있잖아요. 이제 5시, 6시 나이 그렇게 올 때 이 친구는 거의 밥을 혼자 차려 먹고 혹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간부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냥 밥을 거의 같이 먹어주지도 않았고 와서 또 와이프 식사를 차려야 됐고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불만이 1도 없었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 지역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사러 갈 힘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자기야 오늘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주말이나 혹은 내가 다음에 꼭 사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성분께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똘비를 탁 쳐다보더니 뭐? 지금 안 사온다고? 안 사온다고 말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칼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 갖다 대면서 야, 안 싸우면 네 새끼 죽어 어머.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섬찟 놀란 이 똘비는 미안해 알겠어 진정을 시켜요. 근데 그 와중에 와이프분은 소리를 막 질러요. 빨리 싸우라고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똘비는 도망치듯이 알았어 싸울게 이러면서 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지 이거? 와이프 왜 이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르몬 때문에. 예, 호르몬 변화로 네. 인해서 뭐 우울증인데 뭐 이거 산후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임신 중에도 올 수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똘비도 그러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쁜 쪽으로는 아예 일도 생각 안 하고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 자체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 번 보인 이후로는 전에는 오빠 이거 어디 가서 사와 이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협박부터 하는 거예요. 그 협박하는 강도 및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협박은 그냥 기본이에요. 네. 제가 들었을 때 아니 암만 그래도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배에다 칼을 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수위가 낮을 정도였고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기본이에요. 이 부분은 약간 좀 가학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욕설과 협박을 무기 삼아 휘둘렀고 똘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애 때 알던 와이프랑 아예 180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는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야, 누나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니? 이러면서 더 줄기차게 욕설을 내뱉고 뭐 폭도 가하는 일상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똘비라는 친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게 그건 착한 게 둔한 거다 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나쁜 마음만 먹는 사람보다 일단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당장은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이런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날도 퇴근을 하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까는 복도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옆집 맛있는 거 먹네. 아휴, 다른 집들은 맛있는 거 먹는구나. 나는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와이프만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줘야지. 아유, 라면 먹을 시간이 있겠냐. 와이프가 뭐 사오라면 사와야지. 이렇게 하고 딱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주 해먹은 미소로 자기 왔어?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단지 감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약간 나아졌구나. 내가 좀 열심히 도와주고 케어해준 덕분에 좀 나아졌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단지 임신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구나. 다시 예전에 내가 알던 와이프로 돌아왔구나 생각에 기분 좋게 씻고 나와요. 그렇게 또 며칠은 조용하게 진짜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처럼 지내요. 근데 딱 며칠이에요. 그 며칠이 지나니까 전보다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고역이 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야, 일어나. 출근 안 해?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은 그때부터는 발로 머리통을 까요. 그 정도의 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빨래가 나오거나 뭐 집에 먼지가 있거나 이러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럽다고 했잖아! 소리 지르고 곱절의 행위를 하니까는 그 부분이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장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와이프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장인 장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똘서방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는 게 보통이 아니다. 아, 그렇게 몸도 하죠. 무겁고 힘드니까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변해진 외형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딸에게 좀만 더 잘해주면 안 될까? 아직 초산이고 아직 어리고 그런 거니까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는 산모들도 몇몇 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달려고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 저도 이거 들으면서도 이 분이 얼만큼의 고통을 느꼈는지를 100%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웠을 그냥 것 그래- 같은데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 이해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장인 장모의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집에 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와이프가 현관문 앞에 식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 왜 우리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 너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전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만난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난 자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 적 없고 나는 자기가 변해버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고 자기는 장모님은 초산이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고 둘 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뿐이니까는 서로서로 잘 지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이프가 칼을 들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이상한 얘기 떠들면은 너 잘 때 목 그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이러면서 칼을 땅땅땅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서 10분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발악을 하더래요. 근데 이때 똘비의 생각은 무섭기도 무서웠지만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산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몸 푸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대부분 몸 풀거나 이제 친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첫 아이는 뭐 친정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죽어도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프로 지극정성으로 이제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여보 고생했고 챙겨주고 또 챙겨주는데 이게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하는데 고생했다 하냐고. 야 이 미친 네가 애를 낳아? 네가 낳았어? 내가 낳았는데 네가 뭔데 고생했니 많이 얘기를 해라 소리를 지르더래. 네가 뭘 알아? 네가 생살 찍고 나오는 그 고통을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트레스나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게 안 나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미안해 자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떠들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게 미안한 태도야? 무릎 꿇어 무릎 꿇었대 똘비가.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말해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미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가 개소리 하지 말고 야 꺼져 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또 조리원 왔는데 산후조리원 직원이 이제 잡더래요. 죄송한데 땡땡땡분 산모 남편분 맞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똘비가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참 이렇게 막 망설이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실은 다름이 아니라 산모분께 이제 식사를 넣어드리고 하거나 간식을 넣거나 젖을 부리는 시간에 뭐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혹은 전화로 알려주면은 직원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무서워서 직원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실례지만 남편분께서 육아휴가를 받아서 케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똘비는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직업상 육아휴가 휴직을 받기가 조금 난감한 상태다. 이게 뭐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한참 바쁜 시기라서 저 혼자 빠지기에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일단 들어가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와이프가 입원해 있는 조리원 호실을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자기가 나왔어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한 번 똑똑한데 반응이 없길래
이 사람 잠들었나 싶어서 문을 드르륵 여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싹 하고 지나가고 예. 똘비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서 기억을 잃어요. 그때 똘비가 느낀 감정은 딱 그랬대요. 순간 뭔가 탁 지나가는데 앞이 뿌여면서 기억을 탁 잃었대요. 똘비 입장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일어난 느낌으로 탁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숙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변에는 이제 의사 가운 입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부모님, 장인 장모가 주변에 서 있고 이런 와중에 순간 정신이 없어갖고 다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니 부모님께서는 아휴 정신이 들어? 몸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장인 장모님은 약간 뭐 이런 쓰임새를 넣으면서 서 계셨고 그 순간 갑자기 뒤에 있던 덩치가 좋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쓱 앞으로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서 형사 김뭐뭐뭐입니다. 환자분 정신이 없으신 거 알겠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갖고 예? 형사가 저를 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사분께서 그러면 여기 일가족분들 나가 계시고 일단 똘비님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족들은 다 나가고 형사분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 걱정이 그렇게 되더래요. 혹시 너 와이프한테 나쁜 일이 생겼나? 이 생각부터 한 거예요. 예. 이 똘비는. 그래서 선생님 근데 혹시 와이프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 났나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두리번보는데 와이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형사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와이프분은 정신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있는 여성인 거예요. 아, 애초에요? 네. 어. 이 여성이 이제 남들과의 공감 능력 자체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남편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뭐야? 왜 착한 척이야? 왜 X 같은 게 짙을 거 없는데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예. 이거 가시적이네 이거. 그 가시개탈을 벗겨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정체를 숨기고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했던 거예요. 우와.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 다 똑같다. 이것도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건데 그냥 착한 척 하는 거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내가 네 탈을 꼭 벗기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한 남자는 바뀐다. 네. 근데 더 잘해주니까는 네가 과연 내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될까? 내가 임신해서 까탈스럽게도 네가 그렇게 될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순한 양의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겠지.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랑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남편은 정작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고 자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덤벼들어도 다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아직도 탈을 안 벗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예. 이 인간 보소 이 인간 끝까지 이러고 있네. 그래서 똘비가 기억을 잃었던 그날이 들어오는 문에 서 있다가 문 들어오는 순간 똘비의 머리통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고 막 이러는 모습이 산후조리원에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온 것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똘비는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네. 라고 말을 했던 거고 자기는 어떤 법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프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일단 가해자 상태가 온전치 않고 도주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일단 경찰이 잡아두고 있다. 근데 이제 똘비는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다. 밤 봐야겠다.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다. 단지 산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내가 살을 같이 맞대고 살았는데 내가 잘 모를까 그거를.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향하게 돼요. 근데 형사가 말려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정하정을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접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똘비를 본 와이프는 왜 안 죽었냐?
그만큼 패스면 뒤져야지. 왜 살아와? 왜 살아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는 들었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자기야, 이거 헛소리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픽 웃어요. 야, 미친, 야, 넌 다 알고 있으면서 한 번 더 내 입으로 확인사살하고 싶어서 온 거야?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똘비는 막 울어요. 자기 아니잖아니까는 남편을 진짜 죽이듯이 쏘아보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가. 그러면서 야, 꺼져. 너랑 이제 볼 일 없고 법대로 할 건 법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너 같은 인절머리 난다. 너 같은 쓰레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한두 해 전쯤 재혼을 했는데 훗날에 이제 전해들은 소식은 저는 와이프는 이제 정신병동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어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하기를 그때 장인 장모가 자기를 되게 잘 대해준 이유를 알겠더래요. 네.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성격 더러운데 얘 이상하는데? 결혼 보낼 때 빨리 보내야지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네. 물론 이유는 알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진짜로 그런 마인드였는지 100%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난 건지 예. 당사자 입으로 진짜 딱 그 세세하게 다 듣고 싶대요. 그거 말고는 없대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답답해 보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은 그걸 바로 인정하고 아 그래 이 사람 또라이다라고 쉽게 인정한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준 똘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도 되고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 내가 이제 공포 라디오 이런 데가 있는데 해도 되냐고 하니까는 흔쾌히 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고.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더 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말해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서 해봤습니다. 야, 그것도 좀 대단한 용기라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뭐 특정을 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서 그 남성분을 욕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서 있는 위치나 또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해합니다. 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좀 크네요, 그분은. 지금은 행복하게 셔터맨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와이프를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나 말고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냥. 안타깝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잘 알기 때문에. 와, 어떻게 가식을 벗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이게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뭐 이 새끼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와이프가 느끼기에는 뭐 약간 정치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막 답답하고 중간에 막 아니 왜?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들으면서도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냐. 아니 그걸 주변에 떠나서- 말을 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이제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럴까 이렇게 당황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빼먹은 게 있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뭐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병원에 가면 그냥 끌고 가야지 이거 해보려고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 뿐이에요. 이거는 흐름상 제가 뺀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약간 되게 슬퍼요. 예. 빼신 이야기들도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았나 보네요. 예, 이거 약간 삐처리가 오늘 많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아무튼 오늘 태즈님 진짜 이런 이야기도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야, 태즈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와, 이 몰입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점점 태진님도 연기가 확확 늘어버리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인의 입장이 되신 거야. 연기를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쫙 하시니까 정말 몰입이 잘 되면서 와, 이번 사연은 정말 아마 댓글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댓글이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아마 댓글이 여러 개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헬 선생님, 바로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실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예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헬릭스님이라고 했는데 저분은 어디 스님이시죠? 이렇게 해주셨던, 진지하게 해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헬릭스가 닉네임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헬릭스님? 그러니까 스님인 걸로 아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헬릭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7분이 계시는데 급하신 일이 있어서 한 분은 좀 먼저 가셨어요. 네. 먼저 가셨는데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작고하신 상태이지만 생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돌아가신 고인의 유가족분들에게도 연락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을 다 받았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겁지만 네. 다소 밝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큰 타이틀은 이제 업입니다. 업. 우리 업다운 할 때 업이 아니라 내 업이다, 내 업보드 할 때 그 업.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좀 특이해요. 손금 가문입니다. 편의상 그분은 돌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처음 그분을 제가 뵀을 때는 이미 돌비 형님의 부모님은 다 작고하신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조카나 자식뻘 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고, 좀 특이했던 게 정말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서장훈 키의 마동석 같은 체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190 정도 되셨으니까 거기다 복싱을 하셔가지고 몸이 엄청 좋으신 분인데 누가 봐도 그냥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 예. 시비 걸고 싶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주일에 항상 교회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목사님을 회사에 초청을 해서 기도라든지 뭐 좋은 얘기라든지 설교도 해주시고 그 정도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도 발벗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면 뭐 목사님과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주변에는 항상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니는 네 부모를 잘 아나? 라고 이제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고 친밀한 사람은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잘 알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부모를 알 때는 네가 대가리에 피가 말라야 아는 거 아이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인지를 갖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알려면 못해도 중고등학생은 돼야 되잖아요. 이미 부모가 젊었을 때 했었던 일을 자식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네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내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니 한번 잘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목사님도 체구가 굉장히 좋으셨고 팔도 굉장히 굵고 손바닥이 진짜 소뚜껑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위화감 있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없으셨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평소에 보면 말도 잘 안 하고요. 과묵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동산과 건설업 쪽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설업은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억대는 기본이고 몇십억씩 갈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오가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철두철미 읽던 사람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돌비님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안 준다. 그럼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한답니다. 뭐 전화해서 달라고 독촉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날짜가 딱 되면 바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예. 그 서류가 뭐냐면 고소장을 내는 거죠. 네. 투자든 뭐 차용이든 거기에 대한 걸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압류를 걸어요. 물론 이분이 뭐 어둠의 세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건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가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당사자 거, 당사자의 자식,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일가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받아서 가압류를 집어넣어요. 가압류를 집어넣으면 법원에서는 해줍니다. 왜냐고요? 돈 빌려준 사람 또는 뭐 투자한 사람, 뭐 차용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률 용어인데 사해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해행위가 뭐냐면 채무를 져놓고 그 채무를 갚지 않을 용도로 재산을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주게 되면 그걸 다시 뺄 수 있어요. 네. 그걸 가압류로 걸 수 있어요. 그 재산을 처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가압류는 모든 은행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행에 각각 개별적으로 서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법률적인 과정입니다. K은행, B은행, I은행, 뭐 가은행, 나은행, 다은행, 뭐 증권사, 무슨 협동조합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받기 위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라고 합니다. 다만 서류를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면은 또는 금융사에서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문자로 오거든요. 예.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오는데 출금을 하려고 하면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압류를 걸리면. 그러면 당장 전화하겠죠. 그럼 이제 원고와 피고 관계가 돼서 애원하고 빌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해도 절대 화를 안 낸답니다. 그러냐. 근데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뭐 해요. 결정권자는 자기인데. 자기가 다 했으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신경질도 안 내고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서류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가족이 거의 그 가족의 모든 일가 친척의 돈을 긁어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돈 문제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법적인 게 쭉 오니까 원고 피고 관계가 됐으니까 피고의 가족들이 다 와서 집에서 무릎 꿇고 다 울면서 빌었답니다. 제발 숨통만 트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픈 표정 짓고 어떨 땐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냐 근데 미안하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몇십만 원 꺼내서 주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할 말이 없어요.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당사자가 웃으면서 공감도 하고 이해하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현찰 다발 꺼내서 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피고의 어머니 늙으신 너무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줘라. 좀 상황 좀 봐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또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매정하다라기보다는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내 탓하시는 건 좀 그렇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중히 돌려보냈답니다. 다만
손을 계속 잡고 계셔서 난감해서 손을 이렇게 뺐는데 목사님도 예? 체고가 있다 보니까 체급 차이 때문에 손을 빼면서 그 노무분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확 빼거나 폭력적인 건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완전 뒤로 넘어진 거죠. 엉덩방을 찍은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또 자기가 병원비 결제 다 하고 다 해줬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거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은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또 장례식장 가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화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잘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분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냥 했던 거예요. 당사자는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겠지만 그분은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 했대요. 그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이 보통 짧게는 뭐 3, 4개월 뭐 길면은 몇 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래도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계속 불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었답니다. 전혀 못 느꼈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자다가 꿈을 하나 꿨다고 하시는데 그 돌아가신 노모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또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니까 우리 아들 제발 좀 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대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왔듯이 똑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셨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오너의 입장이고 나도 사업하다 보니 주변에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웃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더니 엉엉엉 우는 노모의 웃음소리가 그치지는 않았는데 그 무릎 꿇고 빌고 손을 잡고 있는 노모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얼굴의 반이었대요. 그게 눈동자가 반이 아니라 눈이 우리 하회탈처럼 반달눈으로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입은 조커 마냥 입꼬리 끝이 광대에 걸려 있었답니다. 우리가 불편한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 안 같은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도 아니고 눈이 얼굴에 반만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노모가 손을 갑자기 확 빼더래요. 자기가. 그러더니 손이 따끔하더래요. 그분이. 그래갖고 악 하고 이렇게 주먹을 딱 줬는데 손바닥 아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 당황하고 있는데 그 노모가 네 손금은 내가 가갈 기다. 네 내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이면 네 손금 가져갈 기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꿈에서 깼대요. 근데 그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일상이었던 분이에요. 사람의 협박, 저주, 폭언 항상 듣고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큰 감흥이나 메리트가 없었답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을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못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고소당한 피고분의 모든 재산과 배우자분의 재산 주변에 있는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갖고 원래 오고 갔던 돈의 한 1.5배, 2배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돈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상생활 자체도 안 되고 생활고는 극심해지지. 거기에다가 집도 막 경매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언제 어느 법원으로 공판장으로 와라 막 이런 거를 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핸드폰도 끊기고 막 이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돈이 딱 꽂히니까 그래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모가 꿈에 나왔대요. 그러더니 이번엔 뭐 울고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정하게 서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더래요.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내 원방 말거라 하고 뒤돌아 사라졌대요. 그때 꿈에 깼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 측 가족이 와서 무릎 꿇고 빌 때 이거는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 내 탓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주어 목적어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찝찝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이유 없이 교통사고 나고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하는 사업마다 족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건설업 했다고 했으니까 뭐 했는데 갑자기 완공 다 되고 입주민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기고 곰팡이 쓸고 막 배수관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돈이 새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법률적인 공방 대부분이 다 돈에 문제가 있는 거에 그런 거는 서류가 증빙이 안 되잖아요. 돈 안 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네. 거의 원고 승소거든요. 거의 다가 원고 승소인데 계속 패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꼬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법적 분쟁은 아무리 짧아도 1년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계속 연달아서 터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배우자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다니까 그러면 당신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서 점이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속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니 왜 손이 없노? 이러더래요. 야, 니 왜 손이 없노? 그런 거예요. 뭐야 하고 또 손 보니까 손 아무것도 없는데 무당이 갑자기 눈을 비비더니 야, 니 왼손은 없고 오른손은 희미하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당의 말로는 그라데이션처럼 손이 사라지더니 아예 뚝 잘려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서부터 팔뚝 내려와서 손목에 손 넘어가는 그 라인 자체가 왼손은 그라데이션은 아예 손 자체가 안 보이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겨우 보이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혹시 내가 다쳐서 뭐 손을 절단을 하는 사고가 생길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닌데 니는 크게 다칠 일이 없는데 니 뭐하는 놈이고 하고 딱 물어보니까 제가 뭐 건설을 하고 부동산을 좀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 혹시 주변에 원한 살 일이 많나? 여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등에 식은땀이 조금씩 나더랍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막 방울을 흔들고 막 쌀을 뿌리고 뭐 막 뭘 하더니 야, 이거는 만신이 아니라 100억 신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끝났다. 니는 끝났다. 안 된다. 니 그냥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안 된다. 이거는 100억 신이 와도 안 돼. 와그리사노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 하는 그 한탄의 한숨이 팍 나오더니 아이고 마누라는 자식은 나.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막 부채랑 막 이런 거 들고 막 하시더니 야, 니는 안 되니까 니 자식한테는 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자. 그냥 적당하게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것까지만 하자. 원한 사지 말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기세가 조금 꺾였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내 자식들은 피해 안 보려면 의해야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연을 끊어라. 완전히 다 끊어보라. 싹 다 끊어라. 니랑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떠한 핏줄도 남기지 마라. 다 끊어라. 아들내미 이름도 바꿔보고 호족도 다 파뿌라. 아예 그냥 새로운 본적을 하나 만들어라. 완전히 너랑은 같은 공기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 그냥 인연을 끊어뿌라. 이런 거예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구슬하고 뭐 지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네.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잖아요. 인연을 끊는다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식이 좀 어렸대.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slipping,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듣기로는 뭐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셨고 그때도 아이가 안 생겨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직 그때 당시 이름으로 국민학교도 가기 전이었대요. 완전히 어린 애들. 그러니까 5살, 6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도 이제 막 가슴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내 불행이 나한테서 끝난다면 그렇게 하자. 네. 어차피 자식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개명도 시키고 그때 당시는 호주제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기초 증명서를 끊으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사도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털어서 굿도 하고 칠성도 들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가진 거의 대다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건설업이나 이런 것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다 터지거든요. 아, 무너지기. 네. 뭐 자기가 통장에 한 1조 정도 쌓지 않는 이상은 뭐 아파트 하나 지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쓰러지는 거는 그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계속 물려서 결국은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어디 가서 비싼 외제차 차거나 그게 이제 옛날과 같은 생활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애들 엄마가 있는데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또 엮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서류상으로 또 이혼도 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생활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가 또 역으로 자기한테 또 오니까 자기가 또 이제 채무자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서류상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혼까지도 해버렸답니다. 그래 결국은 가진 거 거의 없이 그냥 살다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후원으로 신약대학을 들어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가 돼요. 근데 그분은 일반적인 목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가서 힘드신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봉사로 자기 업을 씻겠다라는 일념 하나에 그렇게 목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서 돌병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는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분의 표현을 할망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할매가 목사님한테 기회를 한번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풍박상 나고 인생의 큰 길이 바뀌었는데 생각해봐라. 니 그 할매가 했던 얘기랑 목사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말 안 하더나. 사람도 살려주면은 안 되는데 니 손금 까져간다 얘기 안 하더나. 야, 그 행동 자체가 목사님 했던 방법하고 다 똑같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손금은 보통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인생 생명선 무슨 뭐 결혼선 재물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아니 손금을 가압류한다는 게 말이세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건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보면 이미 그 할매는
목사님 인생은 이미 다 끝났고 자식들 것도 가갈라다가 그렇게 비방 아닌 비방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알겠나? 손금을 강요한다는 말은 내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형님, 저도 처음 듣습니다. 손금이 이제 사람의 인생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알겠나? 참, 형님 참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계속 이어졌는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의무쯤이 드는 겁니다. 형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에 의합니까? 아무리 집안일 도와주고 뭐 다 한다 해도 막년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뭐 글라스 하나 주이소 그랬더니 맥주잔을 딱 2개를 넣더니 소주도 3병 주이소 타다닥 하더니 술을 쫙 말더니 저랑 같이 연거푸 그걸 다 마셨어요. 아, 이 사람 뭔가 할 말이 있구나. 그래서 딱 마지막 글라스를 딱 내려놓는 순간 저한테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와. 아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형님 지어내지 마이소. 뭘? 아이고 말을 지어내도 아니 그거는 그렇고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형님이 후회가 아니요. 막 제가 이렇게 따졌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안 것도 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내도 몰랐어. 예.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셔갖고 몰랐다. 그럼 목사님도 오죽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않나? 어머니도 똑같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집구석에 그 흔한 사진도 한 장을 썼다. 돌아가실 때도 아무 말도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 목사님 우리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하고 유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대. 그거를 목사님 관리하시는 더 큰 목사님, 그 큰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고 내가 그걸 읽었다. 그리고 연거푸 계속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참 집구석에 뭐 숨 없는 집 없다 카던데 아이고 형님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뭐 다 집안에 다 일이 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줬구만.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 시참 때 아들 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어지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그 아드님의 이야기네요.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본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비형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키 크고 몸은 마동석에 팔뚝은 앵간한 여자 허리만 할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스포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왼손잡이세요. 아, 왼손잡인데 왼손을 못 썼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 때 해드릴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끊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끊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드님의 이야기가 별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 그분이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쭉 커왔는데 아, 그럼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야기에 예. 접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그 일이 터졌고 완전히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중간에 한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지만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처럼은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는 꼭 한마디를 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근데 정답은 아니야.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아 생전. 정답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렉스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헬렉스님은 다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일부러 이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다음에 시참 스케줄 잡히고 준비할 때 여태까지는 제가 많이 필터링을 했잖아요. 뭐 표현도 그렇고 네. 내용도 많이 좀 쳤는데
여기서는 욕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표현이 과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뭐 욕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뭐 삐처리나 뭐 묵음 처리는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참했을 때의 그때 그 느낌, 그 산속에 그 사무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맞아요. 60만이 넘으셨던 걸 저는 보면 그 고무다라이랑 은가락지 이야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너무. 60만이 넘으셨던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헬렉스님께 너무 또 감사드리는 점은요. 제 채널을 믿어주시고 제 채널을 계속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네. 또 시간이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됐네요. 또. 그러게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도 헬렉스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나게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헬렉스님도 정말 제 방송 많이 오래 봐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고, 또 저희 채널이 뭐라고 이렇게 또 믿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헬렉스님의 스타일은 야, 이분은 역시 이 스타일이다. 역시 헬렉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손금을 가져가 버린다.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별개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